그래서 내가 일은 엄청나게 잘하는데 자꾸 뭔가 어깃장이 난다라고 한다면 내 주위에서 내가 인간관계가 지금 원활하게 되고 있나? 이런 부분을 한번 짚어볼 만하죠. 관계도 유한해요. 똥차 가야 새차 옵니다. 인간관계는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대처하는 것입니다. 배우는 거예요. 성공과 행복의 교집합에는 사실은 인간관계를 잘 맺는 것이 숨어 있다. 교수님, 요즘 뭐 초연결 사회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네. 관계에 대한 어려움을 좀 호소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은데요. 실제 이런 인간관계 어려움 때문에 교수님께 상담받으시는 분들이 좀 많은 편인가요? 사실 우리가 뷔페집에 갔는데 네. 거기서 이렇게 음식은 엄청나게 많은데 먹을 음식이 없는 것 같은, 그러니까 풍요 속의 빈곤이라고 하죠. 초연결 사회에서 인간관계의 양은 엄청나게 팽창한 것 같아요. 이렇게 카톡에 뭐 친구나 SNS 친구나 이런 분들을 보면 막 1000명이 넘고 그렇잖아요. 근데 거기에 진정으로 나와 교감할 수 있는 대상은 얼마나 되나. 사실은 풍요 속의 빈곤이 우리 시대를 어쩌면 점철하고 있는 하나의 시대 정신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저를 만나러 오시는 분들은 초반에는 세 가지 주제를 보통 들고 옵니다. 감정의 주제인데 하나가 불안, 두 번째가 분노, 세 번째가 우울감이에요. 요 세 가지를 갖고 보통 오는데요. 보통 우리가 사람들이 이제 생각할 때는 심리 치료라는 게 뭐 이렇게 눈을 감고 막 호흡을 어떻게 해보시고 보통 이런 거 할 것 같잖아요. 어떻게 심리 치료 기법이 뭐 짠하는 뭐 그런 게 있나? 그렇게 생각할 것 같잖아요. 근데 사실 그렇지 않고요. 상담 하나의 관계의 장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한 가지의 어떤 면에서 인간관계의 학습의 장소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저분의 이야기 듣는 사람이 아니라 나와 이 사람 사이에서도 관계가 한번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관계의 질을 경험하는 공간일 수 있죠. 그래서 초반에는 불안과 우울과 분노를 갖고 온다 하더라도요.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사람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불안한 것은 누구 때문에 불안한 거고요. 내가 누구 때문에 우울하고 누구 때문에 화나고. 그래서 인간관계 갈등이 굉장히 많고 우리의 스트레스에는 네 가지 요소가 있어요. 크게는 일, 그러니까 일이 잘 안 되면 엄청나게 내가 좀 고통스럽죠. 학생은 이제 공부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돈입니다. 뭐 이건 절대적 빈곤만 의미한다기보다는 상대적 박탈감을 포함합니다. 세 번째는 건강이고요. 내가 만약에 허리가 아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스트레스가 심하고 고통이 심하겠어요. 네 번째가 관계입니다. 제가 통계를 보니까 직장인의 스트레스 요소 중에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관계더라. 요즘에 그런 얘기들이 많죠. 뭐 소통이라든지 화합이라든지 정서지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요즘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소속 자체가 미래융합연구원이고 제가 AI 연구 같은 걸 하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AI가 모든 걸 대체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은 조금 그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AI는 또 로봇은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생산자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이제 보이는 눈에 보이는 것들 있잖아요. 뭐 거대한 댐이라든지 뭐 건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대부분 이제 기계가 다 담당할 겁니다. 근데 그럼 어떤 면에서는 생산자를 AI나 로봇이 다 하니까 그럼 AI가 다 점령하는 거 아니냐. 그렇지 않은 게 소비자는 인간이거든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AI와 로봇의 시대인 것 같아도 여전히 패권은 다 인간이 쥐고 있다. 사실은 로봇이나 AI는 욕망하지 않는다. 로봇이 뭔가를 욕망하기 시작하는 순간 그건 더 이상 로봇이 아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현상이 굉장히 많이 바뀌고 너무나 급변하는 사회인 것 같지만은 사실 본질을 꿰뚫으면 명확한 것이 그 모든 사회 현상의 패권은 다 인간이 쥐고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다시 보자면은 인간관계를 잘하는 것은 얼마나 우리 삶에서 중요할까요? 성공과 행복의 교집합에는 사실은 인간관계를 잘 맺는 것이 숨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인간은 이성적인 동물이 아닙니다. 인간은 사실 감정적인 동물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있어서 내가 자꾸 적을 만들고 다닌다. 그러면 내 인생에서 너무나 많은 문제들이 생길 수 있고요. 다른 사람하고 굉장히 호감을 좀 형성할 수 있다. 그 사람에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 물들어오는, 노져올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많이 있을 수 있죠. 우리 기회는 바다 저편 끝에 보물섬 같은 어떤 상자 같은 게 숨어 있다기보다는 하늘에서 뭔가 뚝 떨어진다기보다는 대부분 우리의 기회와 어떤 면에서 요인은 인간에게서 온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러면 결국에는 직장인한테 어떤 성공의 바탕에는 또 인간관계가 있을 수가 있는 건가요? 그렇죠. 사실 완벽주의적이고 굉장히 뭐 성과를 이렇게 잘 내시고 하시는 분들은 고등학교, 대학교 막 이럴 때까지는 성적도 잘 맞고 좋은 대학 나와가지고 스펙도 잘 쌓아서
좋은 기업에 이렇게 취업할 수도 있고 뭐 자신의 업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유능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양적 평가는 어느 선까지만 강력해요. 예를 들어서 과장을 넘는다. 그러면 그 위에 이제 차장이라든지 뭐 그 위에 뭐 부장, 뭐 상무, 이사 이렇게 갈 때는요. 사실은 양적 평가보다 더 중요한 게 질적 평가예요. 사실 이 뭐 거기 후보자들이 다 성실하고요. 능력은 이렇게 자로 재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제가 이제 직장인들을 이렇게 제가 꽤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럼 그분들은 자기가 승진해서 왜 누락됐는지를 잘 모르세요. 근데 그분이 왜 그러시냐면 일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 관계에서 자꾸 갈등을 불러일으키게 되는 그런 토대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죠. 딱 왔는데 한 명이 진짜 일은 잘하는데 진짜 재수없어. 한 명이 확 거버리면 거기서 자꾸 누락이 되는. 그래서 내가 일은 엄청나게 잘하는데 자꾸 뭔가 어깃장이 난다라고 한다면 내 주위에서 내가 인간관계가 지금 원활하게 되고 있나? 이런 부분을 한번 짚어볼 만하죠.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인간관계인데 유독 인간관계를 힘들어하시는 이런 분들도 계시고 어떤 모임이나 이런 조직에서 인간관계 때문에 오히려 그 조직을 떠나시는 이런 분들도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 어떤 인간관계 힘들어하시는 분들의 유형이나 어떤 특징 혹은 뭐 이유가 좀 있을까요? 제가 최근에 그 관계심리학에 묻다라는 책을 한 권 출간을 했어요. 근데 거기에는 이제 의사소통 유형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게 이제 사티어, 버지니아 사티어라고 아주 유명한 가족 치료사가 사실 창안한 개념인데요. 인간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도 않고 종잡을 수도 없고 변화무쌍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은 행동의 흔적을 남기잖아요. 그 흔적 중에서 가장 강력한 것이 의사소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의사소통은 5가지의 유형으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가 회유형입니다. 회유형은 소위 어떤 의사소통을 자꾸 하시는 분들이냐면 계속 비위 맞추고 타인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진행자님이 저번엔 이제 제가 대접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대접 받을 시간이에요. 제가 여기까지 온 거니까. 그래서 뭐 드시겠어요? 이러면 제가 좋은 거를 얘기해도 되잖아요. 저는 이런 거 좀 땡기는데요.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뭐 드시고 싶으세요? 그럼 문제 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진행자님은 뭘 좋아하실까? 그래서 혹시 뭐 그러면 뭐 뼈해장국 같은 거 근데 표정이 안 좋아요. 그럼 뭐 순댓국, 그럼 초밥, 냉면, 짜장면? 그럼 짜장면이 좋은 느낌이면 짜장면 가는. 자기가 좋은 거를 뭔가 얘기해 본다기보다는 타인에게 항상 맞춰 있는 분들, 내 느낌과 내 욕구에 주목하기보다는 타인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부분이 많고요. 5가지의 의사소통 유형 중에서도 가장 인간관계에서 손해가 많은 분이다. 그리고 아까 제가 무례한 사람에 대해서 저번 그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무례한 사람들이 모이는 그 장소가 있을 거잖아요. 보통 회유형 옆에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용당하는 사람 옆에는 이용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또 무례한 일을 하시는 분 옆에는 무례한 일을 겪는 사람이 옆에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자꾸 사람한테 어떤 무례한 일을 겪고 있다면 내가 사람에게 어떤 틈을 자꾸 열어주는 것은 아닌가? 이런 부분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 2번째는 비난형이 있습니다. 항상 속에 억울함으로 가득 찬 분들이에요. 계속 사람한테 이렇게 뭐라고 하시는. 예를 들자면 혹시 저녁 식사하러 가시겠어요? 그러면 저 일하는 거 안 보이세요? 다음부터는 밥 먹으러 가자고 얘기 안 하겠죠, 그렇죠? 뭐야, 이렇게 갈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자기 안에 뭔가 물분이 좀 쌓여 있고 항상 억울함으로 가득 차 있고 화가 많으신 분들, 그게 어떤 면에서는 자기 안에 굉장히 누적되어 있으신 분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3번째는 초이성형입니다. 사실은 우리 마음이라는 건 크게 보면 감정과 생각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걸 잘 조절하는 게 중요한데 어떻게 보면 초이성형은 감정이 거의 배제돼 있고 아주 차가운 사람들, 아주 합리적이고 논리적인데 약간 AI 같은 분들 있죠. 혹시 진행자님 비난형이 부모님이라고 하시고 초이성형이 부모님이라고 하신다면 누가 더 미움을 많이 받을까요?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초이상형이 나중에 정말 미움을 받으실 것 같은데요. 사실요, 비난형인 부모님은 미운 점이라도 있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초이성형이잖아요. 아빠 말이 다 맞아요. 근데 그거 알아요? 아빠하고 있으면 진짜 숨 막혀요. 그러니까 그분하고 있으면 이렇게 뭔가 벽을 딱 만난 것 같은, 이분하고는 교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이성형들은 항상 생각이 내가 ATM 기계인가? 나한테 뭐 필요한 것만 가져가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은 이 정서적 교류가 안 돼서 그럴 수 있다. 사실 초이성형 분들은 가족이든 회사든 많은 또 그 책임과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가장 외로운 분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리고 네. 산만형은 항상 개그하고 뭔가 재밌게 하고 그러지만은 속에는 혼돈으로 가득하신 분들이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겠네요. 네. 진행자님, 제가 네네. 한번 꽁트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이거를. 중국집에 갔어요. 네. 중국집에 갔는데 뭐 드시겠어요? 회의용 뭐라고 할까요? 이분은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거나요. 이렇게 바로 가시는 분들이 많으시고요. 네네. 비난형은 따져요, 보통. 아니, 우리 동네에는 냉면이 있는데, 아니, 여기 왜 냉면이 없어요? 그러면 초이성형은 이제 그러는 거죠. 그분은 이제 굉장히 차가워요. 이렇게 싸우잖아요. 아니, 본인 동네에 있겠죠. 산만형은 그게 불안해가지고 막 이제 아무 생각이 잘 안 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드시겠어요? 산만형한테 이렇게 물어보면 여기 그럼 뭐 냉면 없어요? 아까 없대잖아요. 그러면 그러면 저는 뭐 짬짜면이요. 그냥 아무 얘기나 막 하게 되는 이 회의형, 비난형, 초이성형, 산만형은 네 개 다 비일치형 의사소통이라고 그래서 인간관계에서 어떻게 보면은 부정적인 루프를 자꾸 쌓아가는 토대일 수 있다. 회의형 옆에는 굉장히 어렵고 힘들게 하시는 분들이 붙어 있을 수 있고, 네. 비난형은 속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자꾸 내가 화살을 쏘게 되니까 주변에 사람이 없을 수 있고, 초이성형은 차갑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고, 산만형은 정신없다는 느낌을 많이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좋은 의사소통 유형은 마지막 일치형의 의사소통 유형이다. 일치형. 네. 결국 그 상대와 나와의 어떤 건강한 관계를 만드는 건강한 관계는 어떤 관계일 거라고 혹시 교수님은 생각하세요? 상호적으로 도움이 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상. 그러니까 나는 좋고 저 사람은 별로 안 좋은 거 별로 좋은 거 아닌 것 같아요. 나는 안 좋은데 저 사람만 위하는 거 별로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언젠간 터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무조건 지금부터 다 설렁탕 먹으러 가야 됩니다. 설렁탕만 먹어야 돼요. 이것도 좋은 거 아니죠. 나는 어제 막 설렁탕 많이 먹었단 말이에요. 네. 막 계속 지금 설렁탕만 먹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가면서 설렁탕만 아니어라, 설렁탕만 아니어라. 그렇게 가시는 분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아, 네. 그것도 별로 좋은 거 아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해보는 거죠. 뭐 드시겠어요? 그러면 저는 설렁탕을 많이 먹어서 설렁탕 빼고 다른 건 다 괜찮아요. 이렇게 말해보는 거, 유연하게 조금씩이라도. 그것이 오히려 의사소통이나 관계를 맺는 거에서는 훨씬 더 나을 수 있다. 저는 그 점심을 먹을 때 뭐 아무거나 괜찮아요. 이게 오히려 상대를 배려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또 그건 아니군요. 사실은 초반에 그럴 수 있죠. 그 사람에 대한 호의와 배려를 그럴 수 있죠. 근데 계속 그러잖아요. 네. 그럼 상대방이 좀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네. 오히려 네. 결정에 대한 어떤 네. 책임을 떠넘기는 거니까 네.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겠군요. 자, 우리가 뭐 관계를 좀 맺다 보면 뭐 이 사람은 어떤 마음일까? 뭐 우리 관계는 좀 괜찮은 걸까? 이런 생각이 좀 들 때도 있는데 이런 관계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좀 있을까요? 그 사람하고 나하고 사이에서의 불편함과 편안함과 또 우리 사이에는 굉장히 정감이 드는가, 어떤 면에서 단절이 있는가, 그런 걸 볼 때는 그 사람의 표정을 살피는 게 되게 좋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그 사람이 나하고 있는 게 정말 좋잖아요. 그럼 표정이 약간 웃습니다. 네. 그래서 이 표정을 볼 때는 중요한 게 뭐냐면 웃는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근데 웃을 때 눈은 안 웃고 입만 웃으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눈은 그대로인데 입만 이렇게 웃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웃음을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가식인가요? 썩소. 썩소. 이 썩소는 별로 좋지 않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보통 이 썩소는 언제 맞냐면은 사진 찍을 때 김치 하세요 하면은 네. 눈은 안 웃는데 김치 약간 이렇게 해가지고 찍는 거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 연습해 보셔도 좋아요. 환하게 웃는 그런 짤 같은 거 많단 말이에요. 특히 강아지 사진을 보면요. 혓바닥 내밀고 그 눈웃음 치는 거 있어요. 강아지의 사진. 그거 보면 우리가 다 웃잖아요. 강아지가 우리한테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아도 그 강아지를 돌보게 되는 토대인 거죠. 그러니까 나를 보면서 눈이 환하게 웃는다. 그것은 눈 주위에 근육이 수축되는지를 잘 보면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떤 면에서는 관계에서의 우리가 지금 잘 만나고 있나 그렇지 않은가 이런 걸 볼 수 있는 중요한 신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러면 또 우리가 관계를 좀 이어나가는데 내가 노력을 아무리 해도 뭐 상대방이 또 안 받아줘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독이 되는 이런 관계, 당장 좀 손절해야 되는 이런 관계 1순위가 어떤 유형일까요? 정신적이든 실제적이든 나에게 지속적으로 피해를 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무례한 사람일 수도 있고요. 그 사람이 정말 사악한 의도를 갖고 나를 갉아먹는 소시오패스일 수도 있고요. 자신을 계속 의존시켜서 나를 가스라이팅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내 인생에서 계속적으로 안 좋은 피해를 누적시키는 사람. 그 사람은 오늘이 가장 빠르다. 그분하고 좀 멀리 있을 수 있게 하는 거.
저는요, 진행자님, 관계는 세 가지 원이 있다고 생각해요. 네, 뭔가요? 첫 번째 원은 정말 중요한 관계. 사실 이 중요한 관계는 가족일 수도 있고요. 카톡을 보면은 1대1 채팅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네. 그런 분들이 보통 좋은 관계예요. 중요한 관계. 왜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여도 다른 애들 없으면 말이 이렇게 안 통하는 사람이 있어요. 화장실만 가면 이게 경직되는. 팀으로서는 좋지만 인간 서로서의 관계로서는 별로 좋지 않을 수 있죠. 전화의 횟수, 1대1의 채팅, 이런 부분들이 이 관계 원의 첫 번째 원에 많이 들어가 있죠. 그리고 두 번째 원은 친구들, 좋은 동료들, 나의 어떤 친척들, 뭐 이런 사람일 수도 있고요. 세 번째는 괜찮은데 그렇게 막 친한 거는 아닌 거죠. 그러니까 내 원에서 가장 바깥에 있는 사람들인 거죠. 그냥 지인들, 뭐 동료 중에서도 그렇게 많이 말을 하시거나 그런 건 아닌 그런 관계일 수 있겠죠. 근데 내 인생의 감독이자 주인공은 나거든요. 사실 내가 내 무대의 감독이 아니고 주인공이 아니면 누가 주인공이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섭외되고 여기에서의 주연 조연을 결정하는 건 납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 1순위에 있는 가족을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하냐. 그게 힘들면요. 두 번째 원을 잘 살펴보면 좋아요. 그 사람들 중에 나한테 계속 지속적으로 해를 주시는 분들이 얼마나 있는지를 보시고 그분이 정말 나의 인생에서 뭐 굉장히 중요한 주연이다. 엄청나게 강한 조연이다 하시면은 좀 강등시키는 거예요. 그런 빈자리가 생기잖아요. 근데 세 번째 원에 보다 보면 굉장히 지지적이고 괜찮은 사람들이 거기 존재합니다. 그분들을 승격시키는 겁니다. 관계도 유한해요. 똥차 가야 새차 옵니다. 그래서 내 관계 안에 조금 더 깨끗하고 좋은 물들을 많이 조금 들어올 수 있게끔 내 삶의 문고리를 내가 쥐고 조금 더 괜찮은 사람들을 들여보내는 연습이 필요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국 관계도 노력해야만 이렇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런 부분이군요. 네,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손절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올 수도 있는데 노력을 통해서 이런 분들은 뭐 관계 개선이 가능한 건지 아니면 뭐 그냥 뭐 어쩔 수 없이 유지해야만 하는 건지 이런 유형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면 좀 될까요? 제가 이제 어떤 직장인분을 만났는데 팀장님이 자기를 너무 괴롭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진짜 뭐 그렇다고 회사 그만둘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대안도 없으니까. 그래서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저한테 오신 적이 있어요. 일단은 정화를 했죠. 분노의 감정을 막 다 꺼내는 작업을 했죠. 근데 그거를 그 팀장님한테 가서 바로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얘기하면 회사 생활 다니기가 힘들 수 있겠죠. 근데 그 정화 작업을 해보니까 사실은 자기 안에 꽉 차 있는 그런 부정적 감정을 쏟아내니까 자기 안에 공간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 팀장님은 오히려 조금 더 바라보게 되는 그런 토대가 생겼어요. 근데 가만 보니까 그 팀장님이 자기한테만 그러는 게 아니라 알고 봤더니 다른 사람들한테 다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나를 어쩌면 표적 삼아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사람에게는 빛과 그림자가 있는데 조금 더 그림자가 짙은 사람일 수 있겠죠. 그래서 그 팀장을 좀 이해하게 됐고 그 사람이 되게 불안이 높은 사람이고 자신 안에 있는 완벽주의 때문에 실수하면 안 된다는 것 때문에 그렇게 조급하게 다른 사람을 닦다라는 부분이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한다는 부분을 알게 됐죠. 그리고 자신의 마음계지가 어느 정도 형성됐을 때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저한테 얘기하신 그 타당화를 한번 써보고 싶대요. 그 팀장님한테. 그래서 팀장님한테 이렇게 하셨어요. 팀장님 그럴 수 있죠. 팀장님 무슨 일이세요? 팀장님 화날만 하죠. 이렇게 계속 가신 거예요. 이 팀장님이요, 조그만 실수도 용납하지 못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근데 이제 계속 그렇게 막 실수를 지적하시다가 팀장님이 자기가 이렇게 뭐라고 하는 그 실수를 자기가 저지른 거예요. 이때다 싶잖아요. 근데 그분이 타당화가 너무 잘 되셔가지고, 팀장님은 그 당시에 그런 결정할 수밖에 없었죠. 당연히 그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분이 말하는 토대가 생긴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분이 또 실수를 또 하신 거예요. 이게 그분이 실수가 잦은 실수가 있긴 했는데 좀 큰 실수를 하신 거예요. 근데 그 팀장님이 그렇게 다른 사람을 실수를 지적하는 분이 그분한테 오히려 감싸주고 그럴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인간관계라고 하는 것은 빛과 그림자가 다 있지만 우리는 좀 더 빛을 만날 수 있는 인간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 관계는 상호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아마 우리 구독자분들도 이 방송 들으시면 교수님 한번 좀 만나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올해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인데요. 2025년 이제 새해를 앞두고 이제 마음이 좀 지치신 분들을 위해서 좀 위로의 말씀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그 뱃사공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저는 어린 시절 때 시골에서 자라가지고
오두막 같은 거를 이렇게 지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요, 오두막 같은 거를 제가 뭐 잘 짓는 건 아니지만 뚝딱뚝딱 지을 수 있거든요. 근데 놀라운 건 그게 대단한 게 아니에요. 우리 진행자님께서 한 3개월만 배우시면 네. 진짜 오두막 지을 수 있습니다. 아, 근데 중요한 건 그건 것 같아요. 우리는 오두막 짓고 사는 거는 나 혼자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도시를 세우는 것은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인간관계의 바다에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항해도 하고 돛도 올리고 그 안에서 좋은 자원을 같이 구축하는 것을 하려면 인간관계를 잘 맺는 것이 매우 중요할 수 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는 MBTI에서 ISTJ래요. 그래서 자기는 늦었다. 이번 생은 망했다. 네. 그렇지 않아요. 인간관계는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대처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인간관계는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다를 배우고 항해도 배우고 돛도 어떻게 올리는지 배우듯이 인간관계를 잘 배우셔서 여러분의 삶에 좋은 일과 좋은 관계가 풍요롭기를 응원합니다. 오늘 뭐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오늘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심리 상담가이시죠, 이현주 교수님을 모시고 마음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도 더욱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